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기영입니다. 주택지표와 기술기업 휴레패커드가 던진 충격파를 인텔이 희석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지수, 비록 다우지수 12,500선을 내줬지만 장중 최대 낙폭을 100포인트 줄여 마감이 됐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화요일장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하락 양상은 월요일장과 비슷한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지표의 소프트 패치에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이 전통 제조업과 유가가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이 휴레패커드의 충격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이 유출된 CEO의 메모와 이 동일한 흐름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경기와 이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우지수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도 한때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다우종합지수입니다. 0.5% 이상 빠지면서 12,479.58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장 후반 들어서 간신히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0.03% 오른 2,78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28.98포인트에서 기록을 마쳤습니다. 네, 휴레패커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회계연도 3분기와 또 연간 실적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 일본 대지진과 이 PC 매출의 감소, 서비스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설상가상으로 월요일 이 레오 아포테커 최고 경영자의 메모가 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메모장에서는요, HP는 또 한 번 고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매번 지출을 할 때마다 주의를 해야 하고 고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날장에서는 HP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HP 실제적인 충격이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오텔리니 인텔 CEO가 이 PC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다수 기술주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마감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 개별 종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HP의 이 실적 부진 경고로 인해서 기술주 중에서 인텔이 0.3%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지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도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마감된 장에서 이 4월 미국 산업생산, 이 업계 예상이 0.4%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동차를 제외한 4월의 산업 생산도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무려 8.9%나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지표 역시 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의 주택 착공 건수 3월보다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월의 주택 허가 건수도 건축 허가 건수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장윤정 캐스터가 살펴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휴레패커드 충격과 또 경제지표 부진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다준 모습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기업 실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역시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경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오늘 그 장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출렁 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기술 중심의 나스닥과 경기와 민감한 다우지수 이렇게 보면 경기에 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다우지수가 상당폭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그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크라우딩 인 이펙트라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란 우리말로 구축 효과다 해서 정부가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만큼 그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다 보면 사실 국채가 발행하면 그만큼 국채의 그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는 민간 사이드에서는 기업이든 그 다음에 민간 소비든 간에 은행에 그 빌려오는 자금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민간 소비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 사이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출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사실상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면 자 지출을 크라우딩 구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시경제 이론에서 보면 정부의 그 재정 지출의 그 재정 정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향후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앞서 그 장캐스께서 지금의 경제 지표가 일시적인 부진 현상이다의 의미를 소프트 패치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경우에는 이런 그 재정 지출 승수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한 1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과거에 그 국가가 주도하는 재정 지출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 케인즈원 정책이 1930년대에 나왔는데요. 이때는 정부 지출 재정 승수가 한 2 이상 나왔습니다. 그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2.3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지출을 그 100 정도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230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때는 그 절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주도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이 한동안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6.25 뭐 이런 사태에서 국가가 재건을 필요할 이때에서는 국가 역할이 강조됐고 국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했던 이 케인즈 경제학이 한동안 주류 경제학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경제 여건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간장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율적인 그 기구에서 시장 원리에서 이렇게 경기가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이 부각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승수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보면 대체로 자유시장 경제 원리자들은 정부 지출의 그 승수가 일리하다 이런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는 그러면 일리하라면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한 1.5 내외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 승수를 할 경우는 종전보다 못하긴 했습니다는 그래도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국제 발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던 정책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미국의 경기 회복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 감각대에서 보면 1사분기의 성장이 낮아지고 최근에 그 일본의 동진 사태에 따라서 단기적인 지표가 낮아진 부분을 일시적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재정 지출에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2분기에서부터는 다시 본궤도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비록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 월가에서 보면은 장 초반에 비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네. 장마판에 아까 뭐 플랫 패커드 인텔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미국 경제가 비관적이지 않다 하는 이런 것이 작용하면서 다우지수가 낙폭을 크게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향후에 미국 경제에 읽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경제를 읽을 때는 미국의 경기 여부,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 여부, 또 우리 경제에서 영천력 여부 이런 것을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게 경제적 문제를 초점을 맞춰서 향후에 그 증시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증시를 읽는 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네, 중국과 홍콩 증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인도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가 강한 모습인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중하권 증시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상하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어제장에서는 0.1% 올랐습니다. 2,852.7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전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이 전력 업종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자동차 업종도 생산 사질이 빚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시장에 나오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석탄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부동산주와 IT 업종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강보합을 보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홍콩 H지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콩 지수 0.45% 올랐습니다. 12,733.2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약세를 출발을 했습니다. 또 H지수는 중국 본토 증시의 이 전력 부족 심화로 경제 성장과 생산 차질이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중국의 은행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나돌면서 증시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력 부족으로 석탄가스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석탄 관련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인도지수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지수 1.1% 올랐습니다. 18,137.3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스테이트 뱅크는 1분기 순이익 급감을 발표를 하면서 1년 2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석유 생산업체인 오일앤 내추럴가스도 7%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인도 증시는 하락을 한 것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RTS 지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28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이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최대 석유 생산업체 로즈네프트가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도 유틸리티와 금융업종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1% 이상 올랐습니다. 63,67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월요일장에서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더 증시는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4월에 신규 고용이 확대가 됐고 또 주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상승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 증가 전망으로 소매와 유통주가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 위기 국가들이 디폴트를 넘어서 모라토리엄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연방부채가 법정 한도를 넘어섰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미국 역시 디폴트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모라토리엄, 미국 디폴트, 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지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생생 댓글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촌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요즘 네네. 들어서 참 디폴트니 또 모라토리엄이니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용이죠. 네.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렵고 또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그 상황인데요. 디폴트라든가 모라토리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던 때가 1997년 아시아 위한위기 당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사태까지 이어지는 이때가 아마 시청자분이 기억하시면 대체로 기억을 떠오르시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네. 미래센 미디어의 그 시청자분께서는 비교적 경제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디폴트라든가 모라토리엄은 대충은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라토리엄 디폴트라는 것은 보통 국가의 그 채무 불이행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죠. 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채무 불이행이란 뭘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라든가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 국가 채무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국가 채무를 짓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예. 이 국채는 주식과 달리 외부에서 이렇게 빌려온 타인 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하든 국가가 발행하든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통 디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면에 모라토리엄 사건은 사실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도 사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요. 사실상 그
국가 부도가 사태면 기업들이 부도가 사태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주거래 은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가 부도가 사태될 때는 그 나라가 그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주거래 은행에 따른 국제경제경찰기구에 해당되는 IMF가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다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 디폴트가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모라토리움이 더 위험합니까? 네. 대체로 보면 디폴트보다는 모라토리움이 국가의 위험상으로 보고 세계경제 위험상으로 보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관심이 됐던 그리스 등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이 사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심각한 상황에 몰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좀 심각한 상황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피그스 국가들이라 해서 포르투갈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 여기 이제 I는 이태리가 아니라 아일랜드입니다. 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디폴트 사항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폴트 사항을 결국은 유럽의 그 중심국, 핵심 중심국들의 구제금융에 의해서 지금 모라토리움 상황을 면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제금융이 수차례 지급되다 보면 유럽의 그 중심국들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 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효과를 봤던 유럽 안정기금 이것을 대폭 확충시켜서 지금은 구제금융을 줄 여력이 있긴 합니다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구제금융 지원해주면 근본적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수혜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도덕적 불이행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통합을 이끈다는 이러한 측면의 어떤 본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중심국일수록 이 구제금융 확충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 부담 이런 게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구제금융 지원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특히 그동안 그 구제금융에서 반대 의견을 보였던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러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보면 이제는 그 구제금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임계 상황, 한계 상황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스를 비롯한 픽스 국가들 모라토리엄 이 초유의 사태 발생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그 정리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 재무장관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구제금융 주대 종전보다는 보다 강력한 구제금융 수혜국의 소위 유럽의 그 경제 여건, 특히 재정 적자를 GDP 내에 3%로 줄이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 강력하게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알아봤습니다는 그 와중에서 사실 이번에 그 차제에 무늬만 회원국들을 탈락시키는 이런 충격요법, 샤크 독트린 방법도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구제금융 지원보다는 충격요법 쪽으로 많은 가닥을 받고 있고 특히 구제금융의 그 재원을 이렇게 마련해주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경제 핵심국들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그 샤크 독트린 방법으로 취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투트랙 방안에서 샤크 독트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관 회원국들을 유럽 통합에서 또 유로랜드에서 탈락시킬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디폴트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을 구제금융 수혜 없이 사실상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이 피그스 국가 중에서 일부 이 재정 적자가 또 국가 채무가 아주 누적적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그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럽 통합에서 탈락이 돼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러한 핵심국들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디폴트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이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IMF가 다시 관여를 하는 그래서 1997년, 98년 한국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IMF의 신탁 통치 시절에 접어들면서 구제 개혁 프로그램에서 의무적으로 이제는 본인들의 개혁과 구조정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방식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상황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1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유럽의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이 이 연방 부채가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 법정 한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미국 연방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각국의 재정 운영을 각 주에 맡겨놓으면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사실상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주정부가 하나의 국가 내에서 이렇게 되면 주정부 입장에서는 주의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득표를 잃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가 전체의 어떤 부채 생각 없이 주정부 차원의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정부 지출을 주정부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주정부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51개주, 52개주 이렇게 해서 네. 연방 부채가 아주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미국은 독특하게 연방 부채의 법정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내에서는 사실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든가 비상 대책 신속하게 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다 하는 재정 운영상의 효율적인 그 목적을 도모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정부에 대한 통제력 이런 부분도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법정 한도 설정 문제가 사실상 이번에 처음 나온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역사는 상당히 길다. 주정부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미국의 합중국 형태에 있어서 보면 이 합중국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이 법정 한도 설정의 근거가 되는 법이 소위 Second Liberty Bond Act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아무튼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는 Public Debt Act에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채안 이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법정 한도 설정 문제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법정 한도를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는 79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빈도수가 많죠. 그러네요. 그렇게 뭐 법정 한도가 이렇게 지금 꽉 찼다 해서 이게 뭐 증시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생각하는 어제 이렇게 일부 그 증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미국은 빈번한 사태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은 계속해서 경제 규모와 함께 재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재정이라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 사이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법정 한도의 그렇게 조정 문제는 굉장히 빈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79번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확대는 많을 겁니다. 그죠? 네. 확대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지출이라는 것은 일단 쓰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습관화되기 때문에 줄이면 어떠냐 하면 그렇죠. 표심이 떨어집니다. 국민의 네, 인기 없는 반발이 대책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워드 리즈드 하반 경직성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를 79번 조정하는 게해서 그동안 74번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축소했을 때가 아주 지극히 어렸을 때 그래서 5번 조정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초유의 사태는 아니다. 많이 발생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그 법정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한도는 아시겠습니다. 24조 2,850억 달러, 억 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을 곱하면 아마 우리 돈으로 경이 넘을 겁니다. 경. 네. 저는 이제 이 숫자에서 뭐 일시백 천만 이렇게 해서 네. 사실상 그 경이라는 숫자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수치가 있는지 저는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경이 되겠는데 경. 많긴 많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께서는 뭐 요새 돈 단위가 뭐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 단위가 굉장히 커져서 경이라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지 않으실 텐데요. 네. 이 경이라는 숫자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미국 재정 적자 문제 이제 줄이는 거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양당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결국은 이렇게 법정 한도에 도달했다는 이런 연방 부채 내용을 볼 때는 이제는 사실상 이런 법정 한도의 그 어떤 조정 문제와 재정 적자 감축 문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연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그 논란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집권당인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재정 적자 감축 같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재정 적자 감축하는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정 한도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반대당인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2012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역시 법정 한도를 늘려놓는 것보다는 법정 한도를 대선대 유지한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그 재정 적자과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실정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줄인 데는 결국 재정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 사실상 그 양당이 갖고 있는 견해차는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더더구나 내년도에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와 결부해서 아마 한도 시한 이게 이제 8월 2일인데요. 이때까지는 사실상 그 논란은 굉장히 심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향방이 향후 글로벌 증시에 최소한 8월 2일까지는 미국 증시의 최대 현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법정 한도 확대 문제를 놓고 정치적 문제와 또 어울려서 타협이 쉽지 않다면요. 자칫 디폴트 상황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라는 것은 미국에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디폴트 상황에서 선언하느냐 아니면은 복지비 지출을 하느냐 요 두 가지 선택 중에 아마 그 선택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 국채로 평가받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중심통화라든가 중심국가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런 국가라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국채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오바마 행정부가 국채 이자의 지급을 해주지 않는 디폴트 사태에 빠진다면 미국의 신뢰도는 전부 무너지면서 네.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 혼란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분께서 미국의 국채와 관련돼서 미국의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시청자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는 정도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표시 이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이 바로 뭐냐? 미국의 국채거든요. 네. 여직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될 때는 엄청난 파장이 되고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중심국에서 지위를 금방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 디폴트보다는 복지비 지출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8월 2일 법정 한도를 좀 늘리면서 복지비를 대폭 삭감해 나가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아마 사실상 그 양당 간의 피 튀기는 논쟁이 되면서 입장이 조율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연방부채 법정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레인보우님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네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한도는 어떨 때 조정하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시다고요. 네. 어떨 때 조정을 합니까? 법정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자율적 권한입니다. 네. 그 사이에서는 어떤 식이든 하든 간에 관계가 없는데요. 사실상 법정 한도에 꽉 차 있으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한도가 꽉 차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8월 2일까지는 한도가 설치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실상 그 미국의 재정을 운영하냐 하는데요. 미국은 사실상 그 긴급 시에 이렇게 법정 한도가 처해 있을 때 법정 한도 조정 때까지 과도기 등 기간에서 재정의 운영을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긴급 재정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8월 2일까지 법정 한도가 조정되지 않더라도 미국은 디폴트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느냐? 법정 한도가 꽉 차 있는데 네. 하면 일단 그 재무성증권 발행 같은 것을 아마 중단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정부에 대해서 자금 지원은 아마 중단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수 불가결에 지출할 수 있는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가결하게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예산에서 전용 문제, 이용 문제, 이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는 미국도 특별 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 회계에 설정되어 있는 재원을 전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아마 이 문제를 처리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8월 2일 법정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 8월 2일까지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재정이 꽉 차 있으면 그때부터 법정 한도를 대체로 확대되겠죠. 확대를 위해서 조정하고 이것이 의회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거치는 상태에서 양당 간의 피 튀기는 특히 정책 일정이 맞물려 있으면 그 논쟁의 강도가 상당히 세지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정 한도는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레인보우님 자세한 설명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희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와 또 출구 전략 문제 또 같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은 디폴트는 선언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분명히 아마 어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일부 이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얘기도 심심찮게 거래되는데요. 디폴트 사항 없습니다. 디폴트 사항에 빠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글로벌 혼란이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디폴트 사항은 반대당이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법정 한도는 확대로 조정될 겁니다. 그러나 확대 규모에 있어서는 복지비 지출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 삭감폭이 전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삭감폭이 상당히 확대가 될 때는 법정 한도 조정이 사실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법정 한도 확대가 복지비 지출 삭감 규모폭이 적을 경우에는 법정 한도의 확대폭이 늘어야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법정 한도 확대를 조금 가져가면서 복지비 지출 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심이 되는 것은 복지비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간선에서 합의가 된다. 과거의 모습 보면. 네. 그래서 너무 그 디폴트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미국의 법정 한도의 그 이렇게 한도가 꽉 참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경기가 좋다 뭐다 이렇게 해서 뭐 출구 전략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 미래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는 사실상 미래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러한 그 출구 전략 얘기할 때 미국은 이 비상대책이라는 게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부작용을 생각해서 이미 추진한 정책이다. 그래서 임만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대체로 보면 이러한 디폴트 위험 이런 것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 출구 전략 같은 이런 문제는 대체로 한 단계 당초 예상보다 한 단계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시기적으로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연방부채 한도의 확대 문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재정적자 감축은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크라우딩 아웃의 반대 개념인 크라우딩 인 이펙트였고 구인 효과에 의해서 사실상 그 미국 경제의 경기의 둔화폭은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미국의 월간에서도 소프트 패치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디폴트는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은 그만큼 연기된다. 그리고 소프트 패치는 경기적 측면에서 소프트 터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국면은 당분간 지속이 된다. 이런 것이 이렇게 법정 한도에 꽉 찬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월가를 이길 때 시청자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